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이 김동현이라고 하는 미국 펜타곤 출입 기자가 지은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의 책인데, 이 김동현 작가, 지금은 작가죠. 이 작가는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일종의 뉴스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4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자, 이렇게 이 책은 사실 미국 국방부의 전략에 관한 책이며, 그리고 그 국방부 전략이 특별히 동북아시아, 중국과 대만과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책을 이 시간에 소개하는가? 자,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 세계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면 믿음 생활도 되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의 발전을 꾀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단순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서 다 해주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 책을 또 고른 이유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주식이 계속 떨어지니까 올 연말에 최대 30% 감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원하는 부서가 일단 해외 저쪽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아산에 2개가 있고 천안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직원 수만 몇만 명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훨씬 늘어나죠. 관련 기업 포함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삼성이 OLED, LED, LCD를 포기한다, 이 지역 사회 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산이죠. 자, GM이 먹을 살던 군산 경제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 저희 지금 교회 새성전 교회에 그 음향 공사하고 있는 친구가 고향이 군산인데, 이 친구는 이제 GM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빈자리에 여러 공장이 들어갔다가 망하고 하는데, 과거의 그 활기가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여기가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원을 확짝 감축하거나 혹은 공장을 몇 개를 문을 닫는다, 여기는 마비예요. 더구나 우리 교회가 이사가는 그곳은 삼성 공장과 5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삼성이 부흥해야 우리 교회도 부흥한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삼성이 어려울까? 이 책에서 왜 이렇게 삼성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나름 간접적인 해답을 줍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이제 새로운 냉전 시대를 돌입했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1적성 국가,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주적이 될 수 있는 적성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위협 2순위가 북한과 이란입니다. 그런데 2순위 북한과 이란은 사실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북한은 중국에 딸려 있는 것에 불구하고 무엇보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전략 무기라는 것이 북핵 정도밖에 없는데, 핵미사일 정도밖에 없는데, 핵미사일이라 봐야 그쪽은 한 40개 정도, 많게는 120개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1,400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근 6,000기 가까운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핵무기 자체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비대칭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막고 해야 되는데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전선이 형성된 곳이 어디냐? 바로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의 질문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질문이기도 해요.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그 전쟁에서 대만을 지키기 위해 참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은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그리는 시나리오인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 과연 북한은 가만히 있겠는가? 북한도 한국을 타격하거나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때 주한미군은 어디서 싸워야 될까? 주한미군, 그러니까 주한미국은 미군 태평양 그 사령부의 소속인데 주한미국의 1차적 전략 목표는 한반도 보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명확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의 1차적 전략 목표는 한반도 평화 수호가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일대의 태평양 전대 사령부 소속으로서 이쪽에서 싸우는 게 목표지 한반도 수호는 사실 2차적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여기서 당연히 대만 전선으로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 북한과는 우리가 1대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더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볼 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한반도 천동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반도 천동설. 모든 것은 다 한반도 중심으로 돈다. 해서 이 한반도 발음도 잘 안 되네. 이 한반도 천동설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를 달 타가지고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에게 양자태기를 아주 은연중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이 이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더 많이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처럼 미국의 보호와 지원이 영원하길 바라고 있다. 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이제 다 컸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요. 세계 9위의 군사대국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되게 자랑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조받는 국가 중에 이렇게 잘된 국가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우리와 같이 그저 우리의 보호만 받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줘 라고 손을 내미는데 한국은 싫은데? 우린 아직도 너희한테 더 꿀꺽 빨아먹어야 되는데 받을 게 많은데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테러와의 전쟁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그 지원 병력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 병력을 파견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비전투 병력을 파견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그 비전투원도 그때 이제 통신병이었던 하사 한 명이 그 폭탄에 휩쓸려서 사망하게 돼요. 하사 한 명 전사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전사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했던 비전투 병력을 빼버립니다. 이때 미국이 굉장히 크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의 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흘려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구나. 그때부터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묘해졌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과연 우리와 함께 싸울 의지가 있을까? 미국이 전쟁이 났을 때 얘네들은 우리를 도와줄까? 자, 한미 상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동으로 싸워준다 이런 해괴한 조약이 아니에요. 미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벌일 때 한국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조약입니다. 상호입니다. 상호. 그쪽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수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상호 방호 조약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상호는 빼버리고 일반적인 수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의 기조가 어떻게 됐냐? 너희 주한미군 이거 부담비 더 내.
라고 압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어서 과거의 전통과 관례를 싸그리 무시하고 요구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미국 국방부 내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기조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변함없을 기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국방비를 요구할 거고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찌 보면 미국 전략의 동반자로 올 거냐, 아니면 너희는 계속 중국 편을 들 거냐, 이거를 태기를 강요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위협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20세기 말에 중국에서 한 책이 발간됐는데 이름의 제목은 초한전이었습니다. 초한, 한계를 초월한 전쟁.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20세기 말부터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초한전. 그야말로 한계가 없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 생화학병기, 핵무기부터 모든 전략병기를 다 동원하고 사이버전, 테러전, 문화전, 모든 전쟁 가역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미국을 이기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급부상하자 미국도 얘네들을 막기에 급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1차적으로 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대만과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중에 한국만 스탠스가 묘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여기서 좀 제 개인적인 추론의 영역인데 왜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시장을 여기까지 키워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삼성전자의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미국에서 AI 기업으로 가장 이름이 높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도 이 TSMC가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에 그 주식이 많이 반등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삼성은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결국 대만이 가져갔어요. 자, 유명한 애플의 아이폰, 여기에 반도체 공급하는 게 대만의 폭스콘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반도체를 미국이 왕창 수입하고 있어요. 세계 1위의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배터리는 누가 공급하냐?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일 잘 만들고요. 세계에서 반도체도 가장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 걸 안 쓰고 이렇게 대만과 일본 걸 쓰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는 아니고 미국의 주요한 기업이. 왜 그럴까요? 한국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 LG한테 배터리를 맡기려고 하다가 그걸 취소합니다. 이유는 얘네한테 배터리 잘못 맡겼다가 이 LG가 그냥 우리 전기차랑 똑같은 거 그대로 만들까 봐.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국은 되게 물건을 잘 만드는 국가로 인식됐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더 이상 한국의 기업과 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얘네는 우리의 경쟁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 지금 뭘 못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워낙 앞서가는 선두 기업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나라의 견제를 받는 위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보다. 이제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너희 위치가 바뀌었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연을 맺어가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어찌할지 제대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정치인들이 무능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이 대중무역 수지를 보면요, 약 1,800억 정도 적자를 받고 대미 무역을 보면 445억 달러의 흑자를 받습니다. 이 적자와 흑자 비율만 보면은 야,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출 비중을 보십시오. 중국 수출 비중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20%고 미국은 1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중국 무역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흑자를 봤던 거예요. 줄여도 아직도 20%대예요. 그러니까 당장 아유 알았어요. 미국 너희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중국 견제에 참여할게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결국 이 책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게 이겁니다. 더 이상 한국이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맹은 상호적이며 한국은 말로만 미국과 한국이 혈맹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결국 미국이 하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매우 힘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더욱 그렇죠. 저자가 예를 듭니다. 가령 중국 내 삼성 반도체 공장 생산 시설을 사례로 들어보자. 단순히 중국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공장을 빼라는 접근법은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낮은 한국으로서는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에서 중국의 불투명한 행위가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면 어떨까? 한국이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나머지 세계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그 영국이 그 중국 화웨이의 어떤 걸 쓰기로 결정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그걸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그 Five Eyes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핵심 그 보안 시설을 공유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하나 더 어디였더라? 하여튼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안 들어줘요. 왜냐? 너희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희생한 게 없잖아. 너희는 이 당 되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 당 되면 저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못 믿겠어. 그래서 미국은 점점 한국에 대해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 불신감은 그냥 단순히 정치와 군사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이렇게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거기서 이제 성도들의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말 무슨 쌍팔년도식으로 교회 강대상에다 성적이 걸어놓고 주여 뭐 미국을 축복하소서, 한국을 축복하소서, 이런 웃기는 짬뽕 같은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만약에 우리가 미국 편을 든다. 그럼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겠습니까? 저 바로 위에 있는 저 대국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몇 과격한 사람들은 한반도 핵 무장론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도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핵으로 무장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그날로 망할 겁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칠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있는 한국이 핵무기 갖고 있는 꼴을 못 볼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와 조약 어기고 핵무기 가진 한국을 꼴 보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가만히 안 놔두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나라 무역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양쪽 나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핵무장론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핵무장론을 말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시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정치 지도자에게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있지만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저는 참 이게 모순적인 게, 목사들 중에 가끔씩 설교 강단에서 막 중국에 대해서 막 증오나 비난의 목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의아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말할 겁니까? 우리는 결코 강단에서 특정 나라나 특정 국가, 특정 공동체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 많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나라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 못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거를 미움을 조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구현하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바른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매우 녹록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나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이제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뽑히든 간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은 사실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과거처럼 이렇게 막 천조에 가까운 국방비를 계속해서 지불하면서 이 전선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주한미군에 부담해야 되는 국방비는 늘어날 겁니다. 누가 되든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런 위치, 포지션에 대한 압박 또한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롭게 기도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해서 지혜로운 정치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함부로 망가지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미국은 착하고 중국은 악하다라는 식의 유치찬란한 생각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그거 60년 전에나 일어났던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도 한꺼번에 보면서 정말로 주님, 이 나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미국과 중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맡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음을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주 시사적인 책을 통해서 이 세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많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슬기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